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사랑, 시간, 돈, 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았습니다. 직도 어느 저녁, 제가 돈을 내고 사온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을 영원히 부숴버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끄러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집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 것도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에 준비한 로스트 치킨의 향기가 집안을 채우고, 제가 마련한 집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 그리고 제가 그날 아침에 양념한 로스트 치킨의 향기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치킨은 제가 식사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식사에 초대받지도 않았지만, 한지수가 부모님이 다시 방문하신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떠나야 했어요. 한지수의 어머니가 저를 반쯤 예에 바르고 반쯤 얕보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고 신호를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한지수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그건 이서연이에요. 우리 집의 비공식 가정부예요. 집을 정리해 주시죠. 방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내 아들까지도 함께 웃었다. 나는 지하실에서 가져온 빈 와인 병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숨기려 했다. 가슴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지 않는 척했다. 나는 조용히 사과하고 병을 카운터에 놓은 후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내 아들조차도 나를 변호하려는 말은 없었다. 그분은 제 어머니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세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내가 직접 칠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문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모기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생각했다. 내 이름, 내 신용, 내 계약금이었다. 박민주는 그때 대학을 막 졸업했고 한지수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가정부가 되었다. 다음 아침, 시계처럼 정확히 커피를 만들었다. 한지수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녀가 요가복을 입고 전화기에 파묻혀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그녀가 결국 올려다보자 모든 열쇠를 건넸다. 앞문, 뒷문, 차고, 심지어 우편함까지. 이건 뭐야? 그녀는 완벽하게 다듬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모기지 어떻게 처리할지 보자. 그녀는 깜빡였다. 뭐라고? 나는 그녀를 지나 복도를 걸어갔다. 내가 걸어놓은 액자 속 사진들, 내가 골라놓은 가구들, 내가 직접 칠한 벽들을 지나쳤다. 나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단지 핸드백과 박민준을 병원에서 데려왔을 때 입었던 같은 코트뿐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자 박민준이 나를 부르며 소리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맨발로 차도 아래로 달려왔지만 나는 계속 걸어갔다. 차 문을 세게 닫지 않았다. 천천히, 거의 평화롭게 닫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함이었다. 그리고 명확함은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조용하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는다. 간청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온 존재로 알았다. 내가 끝났다는 것을. 목적지는 없었지만 머물지 않을 곳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거울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박민준이었다. 그는 차도에서 서서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방금 잃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몰랐다. 아직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야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고모 할머니 최은숙이 유언으로 남겨준 작은 아파트에서 보낸 첫밤. 그것은 자류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은 두꺼운, 메아리 치는 침묵. 그곳은 추억의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 노란 벽지, 과거의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히터. 저는 가방을 부엌 테이블에 던지고 그 자리에 서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진 타일을 바라보며 방금 떠난 집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 후 몇 날이 지나도 나는 그림자처럼 떠돌았다. 뒷방의 침대 프레임이 부서져서 소파에서 잤다. 식사는 단순했다. 빵에 땅콩버터, 전자레인지로 데운 수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민주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이메일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한지수가 아마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더 나쁜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가 단순히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저녁 식사 장면을 계속 되새겼어요. 그들이 모두 웃던 모습, 그가 웃던 모습. 그의 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 그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일, 꿈, 나 자신. 밤에는 모텔 화장실을 닦고 새벽 전에 슈퍼마켓 선반을 채웠어요. 그에게 잠잘 곳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생명보험 돈을 남겨주셨을 때 그 돈을 모두 집을 사는데 썼어요. 안전한 곳, 나는 그에게 월세를 요구한 적도 단 한 푼도 청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지수의 왜곡된 인생관 속에서 나는 그저 하인처럼 취급받았어요. 밤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박민준이 중학교 때 사주던 스파이럴 노트처럼 낡은 노트들을 쌓아놓고 페이지마다 채워나갔어요.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말로는 결코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감사 인사를 기다리며 머물던 모습, 그들이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고에서 조용히 울던 순간, 내가 돈을 내서 산 거실에서 그들이 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잠을 가장하던 날들. 그러던 어느 오후, 2층 창고에서 여분 전구를 찾으려다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모 최은숙이 재봉틀 아래에 보관하던 오래된 금속 트렁크였습니다. 무겁고 녹슨, 거에 잊혀진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열어보았지만 오래된 실감이나 단추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이나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쓰여 있었고 최은숙의 독특한 필체로 거의 30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란빛이 도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병원 기록, 필기된 메모,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불에 감싸인 신생아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이름은 김도윤이었습니다. 최은숙의 편지를 3번이나 읽은 후에야 그 말이 머리에 들어왔다. 그때 그녀는 내가 출산한 같은 병원의 간호사였다. 그녀는 그날 밤 뭔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예기치 않은 병실 변경, 아기 태그 혼란. 그녀가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기들은 이미 잘못된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두려웠다고 했다. 자신이 상상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녀는 개인 파일 깊숙이 숨겨진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병원에서 현지 가족에게 지급된 비밀 합의서였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박민주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제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그 이름 김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뇌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럼 박민주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유를 느꼈습니다. 박민준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손님처럼 느껴졌던 모든 세월이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사이에 느꼈던 그 거리감은 내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아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아마도 나는 결국 정신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트렁크 속 모든 문서를 밤새도록 살펴봤어요. 최은숙은 모든 것을 보관해뒀어요. DNA 검사 결과, 서약서, 심지어 김도윤 가족에 대한 지역 신문 기사 조각까지. 교육받은, 성공한, 여전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제 생물학적 아들이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랐다는 거려. 편지들을 깨끗한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고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성은 낯설게 보였다. 하지만 영원히 느껴보지 못한 순간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 진정시키지 않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을 주는 침묵입니다. 최은숙의 편지를 발견한 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니게 된 진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전선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만지면 위험하고 무시할 수 없는. 박민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을 뿐입니다. 매 아침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만들고 싱크대 위에 흐린 창문을 바라보며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 고민했습니다. 박민준을 키운 이서연. 그녀는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돌보는 이였고, 자신을 다 바쳐서 비워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역할이 없는 나 자신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난방기가 고장났어요. 촛불을 켜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이불을 몸에 감싸고 소파에 웅크려 앉아 최은숙의 서류들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그 병원 기록을 100번은 읽었을 거예요. 모든 날짜, 모든 이름, 모든 서명,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진짜였어요. 김도윤 제 아들은 박민준과 같은 밤에 같은 병원의 복도 건너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병원은 다른 가족에게 돈을 지급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최은숙은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이 감히 말하지 못한 진실을 제가 알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슬픔은 느꼈지만 박민준을 위해 나는 빼앗긴 세월을 애도했다. 놓친 생일들, 읽어주지 못한 잠자리 이야기들, 과학 박람회의 화산 모형과 긁힌 무릎, 그 모든 것은 내 것이어야 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들, 그건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래도 박민준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사랑은 DNA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것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키운 아이가 당신을 위해 말하지 못하고, 당신을 보지 못하고,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화요일 오후, 제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오래 숨어 지냈습니다. 박민준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조용한 곳에서 마을로 들어가 메인 거리와 엘름 거리 모퉁이 근처 작은 가게 앞에 서게 되었다. 수없이 지나쳤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김도윤의 책방, 깊은 녹색 페인트, 유리창에 손으로 쓴 간판. 그날 그가 보였다. 김도윤.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그는 30살쯤 되어 보였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었다. 면도한 얼굴에 코 위에 안경이 걸려 있었다. 그는 젊은 여성에게 시집을 찾아주며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인내심 넘쳤다. 그는 곧게 서 있었지만 차분한 자신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인도에 발을 붙인 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 코트 칼라 속으로 사라졌다. 울음은 없었다. 단지 조용하고 꾸준한 슬픔뿐이었다. 그날은 들어가지 않았다.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날도.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블록을 산책하고 모퉁이 근처 벤치에 앉아 종이컵에서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김도윤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가 결코 속하지 않았던 삶.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준비였다. 왜냐하면 조금씩 나는 깨진 조각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게 밖에서 머물며 나는 김도윤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패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배달 트럭, 익숙한 고객들, 그곳의 맥박. 그리고 조용히 박민준과 한지수 역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습관은 이미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한지수는 모든 것을 온라인에 기록했다. 브런치 장소, 요가 수업, 과도하게 비싼 와인 시음회. 그녀의 삶은 열린 책이었다. 단지 그녀가 철저히 편집한 책일 뿐이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내 배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주장하는 것처럼 힘들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사업,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코칭 브랜드는 환상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대 공간, 유료 팔로워, 반짝이는 표면 아래 숨겨진 비재산. 박민주는 그는 반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한지수는 이를 새로운 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 종이처럼 얇은 벽 너머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눈치채지 못한 채 환상을 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대면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대신 두 번째 일기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사실만 기록했다. 날짜, 이름, 공개 기록, 사업 면허증. 나는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끝났다고.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곧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김도윤을 가까이서 처음 본 순간 내 목소리가 떨렸다. 회색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다. 서점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는 전기를 정리하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그가 앞 창문 쪽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미소 지었다. 예의 바르고 환영하는 미소. 낯선 사람의 친절이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나는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가슴이 조여왔다. 서둘러 시선을 돌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척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인도길을 서둘러 내려가 가장 가까운 모퉁이를 돌자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다. 어떻게 한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이 실수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당신은 자신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파트로 돌아와 최은숙의 편지를 다시 꺼내 3번 더 읽었다. 그녀는 단순히 진실을 발견한 게 아니었다. 그 진실에 파고들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은 추측이 아니었다. 증명된 사실이었다. 그녀는 합의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병원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도윤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을 거다. 완전한 진실은 아닐지라도 침묵의 대가를 받아들일 만큼은. 하지만 나는 그들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진짜 그를 아는 것이 가슴 속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돌아갔다. 작은 걸음으로. 책을 샀다. 김도윤이 직접 계산해 주었다. 좋은 선택이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은 구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목이 메었다. 그는 종이 가방을 건넸다.
그의 손가락 끝이 내 손가락을 살짝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내가 물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가 대답했다. 부모님이 시작할 때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고,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지원을 받았을 거야. 물론 그는 기반이 있었을 거야. 박민준처럼 내 불면의 밤, 내 노동, 내 희생밖에 없던 것과 달리 그는 그 모든 걸 농담으로 만들었어. 김도윤은 부모님이 있었어. 박민준은 나뿐이었고 그걸 버렸어. 우주는 퍼즐 조각을 모두 섞어버렸고 우리는 각자 잘못된 조각 위에 피를 흘리며 남겨졌다. 저는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때로는 소설을 사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책꽂이 사이를 배회했어요. 김도윤은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쉬운 미소를 지으며 또 왔어? 라고 말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우리는 조각난 대화로 날씨, 책, 지역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기적인 낯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었죠. 내가 조용히 새로운 것을 쌓아가는 동안 내가 떠난 세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단 한 통. 3주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말한 건 엄마, 괜찮아요?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그들의 삶에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집 기록을 확인했다. 등기권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한지수는 내 동의 없이 재융자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다. 박민주는 일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즉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쉬웠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느끼게 하고 싶었다. 자신의 세계가 빌린 시간과 다른 사람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그 느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공포를 내 이름으로 매 저녁 저는 썼습니다. 새로운 노트는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김도윤이 좋아하는 것, 작가, 어린 시절의 기억, 좋아하는 간식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무기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키우지 못한 남자를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줄 사이에서 진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박민주는 병원 실수 때문에 나를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선택을 했다. 그는 나를 무관심으로 대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지수는 그것을 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장려했다. 어딘가에서 그는 나를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시해도 안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도윤은 그는 나를 전혀 몰랐지만 단 5분 만에 박민준이 5년 동안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단순히 나는 내 어머니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병원에서의 실수, 훔쳐간 시간들, 깨진 진실. 하지만 먼저 제 과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제 이야기 속에서 유령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빛을 보고 그 빛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책방에서의 비 오는 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아니라 서서히 설이 덮인 들판 위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것은 꾸준했고 되돌릴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아들과의 유대를 쌓으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나를 재건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굳게 걸으며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노트북을 사서 손으로 쓴 노트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문서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타임라인, 법적 기록, 사업 서류. 이건 더 이상 일기 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박민준과 한지수는 테이프와 유행어로 이어진 환상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 여전히 제 것입니다. 한지수의 소위 코칭 사업 한지수 어센즈즈은 허울뿐인 것이었습니다. 가짜 리뷰, 임대 효율실, 화려한 이미지 게시물을 위해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한 자금, 온라인에서 LLC 등록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세금 기록을 파헤쳤고 공개된 피드백을 스캔했습니다. 모든 편집된 게시물은 무너져가는 현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빚이 빚을 쌓아갔고 개인 대출은 연체 상태였습니다. 박민준의 학생 대출은 유령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채에 질식하고 있었지만 자존심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만 당기면 전체 웹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 불을 붙이기 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도윤. 나는 계속 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작은 순간들이 내 두려움을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우리는 소설, 도시의 교통, 좋아하는 커피숍, 조용한 TV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오후, 우리는 옆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교사 되기를 꿈꿨지만 결국 문학에 대한 사랑이 그를 비즈니스 쪽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 그가 한 번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아마도 도서관 사서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아마도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알아봤습니다. 최은숙의 파일이나 병원 사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듣는 방식, 인내심, 조용한 힘에서요. 그의 존재감, 그의 평온함, 그의 친절함은 제 것이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란 집에서 그를 키운 3 일요일 오후에 쿠키를 굽는 모습. 축구 경기에서 그를 응원하고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모습.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변호사였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집을 팔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보증금을 냈고 모든 모기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등기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당분간 내 이름으로 해두자라고 말했죠. 당연히 급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급한 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제 이름 되찾기, 권리 회복, 집 되찾기. 물리적인 의미는 아닐지라도 법적으로는 절대적으로요. 시내에서 날카롭고 실용적인 여성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제 나이쯤 된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안 한 번도 눈썹을 찌푸리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판단도, 요심의 눈초리도 없이 단지 느리고 안정된 고개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단단히 잡은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떨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현관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스윙에 앉아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박민준이 소파에 앉아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비디오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동 조종 모드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땅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른 채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이 팔리면 그들은 마침내 무력함이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아마 그때, 정말로 그때야말로
버림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지도 모른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 단순히 지켜보고 기다리며 돌아섰다. 첫 번째 도미노가 기울었지만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항상 침묵이 소리보다 강하다고 믿어왔다. 진정한 힘은 가장 크게 소리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굳건히 서는 것에서 온다. 박민준과 한지수에게 공식 통지서가 발송된 날, 나는 법원 근처 카페에서 차에 꿀을 저으며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그들이 10시까지 받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10시 3분이 지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화면이 울리는 것을 바라보며 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침묵이 대신 대답하게 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핑계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의 메시지였다. 잘 봤다. 엄마, 뭐 하고 있어요? 전화해 주세요. 한지수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당연히 그랬을 거야. 모기지 상환일이 다가왔는데 재용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 소유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한지수가 전화했다. 나는 음성 메시지로 넘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된, 거의 단호한 톤이었다. 이서연, 정말 이야기해야 해. 이 모든 건 오해야. 박민준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 우리는 널 지원하려고 여기 있지만 내가 우리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그게 공평하지 않아. 나는 그 메시지를 2번이나 들었다. 그녀는 실제로 그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다. 그게 내가 듣고 싶었던 전부였다. 내 침묵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틀 후, 박민준이 내 아파트에 나타났다. 그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구멍을 통해 그를 봤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무너져가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번 두드렸다. 다시 한 번, 결국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문 너머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결코 돌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무시당하는 아픔 속에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수년간 살아온 같은 아픔이었다. 다음 주, 내 변호사는 집 매각 서류 작업을 최종화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 한지수는 이를 반박하려 했다. 그녀는 가치 있는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내 변호사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법정에서 증명해 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할 수 없었다. 한지수가 투자한 유일한 것은 그녀의 이미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필터링된 게시물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게시물을 좋아하지 않았고 고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세대 간 재산법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서점으로 계속 돌아갔을 뿐입니다. 김도윤과 저는 또 다른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사랑하는 옛 소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해고록을 추천했다. 슬픔에 관한 책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용서에도 관한 책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에 차오르는 덩어리를 삼켰다. 당신이 좋아할 거예요. 그가 덧붙였다. 아마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슬픔을 다 이겨내지 못했다. 용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 옛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아기 사진들, 학교 사진들, 내가 모든 걸 계획했지만 단 한 장에도 나오지 않은 생일 파티 사진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냥 상자에 넣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완전히 바쳐 사라진 그 여성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여성은 그녀는 원망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깨어 있었다.
서류가 서명되었다. 집은 시장에 내놓일 예정이었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의 아늑한 녹색 서점 어딘가에서 내 진짜 아들이 고객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자신의 세계가 곧 변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른 채로. 하지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왜냐하면 모든 상실은 비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는 단순히 인정되기를 기다리는 시작일 뿐이다. 나는 마스크가 코스튬 파티용이라고 생각했다. 재미로 쓰고 벗어던지는 것. 하지만 한지수? 그녀는 마스크를 갑옷처럼 썼다. 결점 없이, 반짝이며, 항상 미소 짓고, 어떤 공개적인 순간에도 완벽한 톤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각도를 아는 여성, 머리를 살짝 기울여 이야기를 뒤틀 수 있는 여성. 하지만 마스크에 대한 진실은 이렇다. 그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깨진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마스크를 완전히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어느 아침 지역 사업 안내서를 넘기며 떠올랐다. 이미 개인적인 문제로 충분했어요. 연체된 청구서, 의심스러운 인스타그램 거래, 주택 대출 문제. 하지만 소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사실. 그녀가 해시태그와 필터로 왜곡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지역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고용했어요. 그의 이름은 정성훈,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도 신중했어요. 저는 그에게 완전한 전문 감사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선을 넘지 말고 단순히 비즈니스 운영의 깊은 부분을 살펴달라고요. 한지수 어센즈즈 LLC를 사업 이름을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정성훈은 정리된 폴더를 건넸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하며 결정적인 증거로 가득 찬 그가 발견한 것은 저조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지수의 전체 사업은 허울뿐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세금 신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온 것처럼 조작된 청구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객들로부터요. 단기 임대주택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고급 주택 리모델링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녀의 유명 기업과의 파트너십, 단순히 허위 데이터를 조작한 제휴링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엄격한 조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그녀는 끝입니다.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완전히요. 그때 제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든 자료를 깨끗한 복사본으로 인쇄하고 한지수의 부모님 주소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딸이 제 삶을 농담으로 만들었을 때 제 집에서 와인을 마셨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폴더를 포장하고 반송 주소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쪽에 단 한 줄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이틀 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지수의 인스타그램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아침 스무디 영상도,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스토어도 없었다. 가장 최근 게시물 이해받지 못했다는 모호한 인용문은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댓글로 폭격당했다. 그리고 그 순간,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웹사이트는 갑자기 유지보수로 인해 다운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홍보해온 워크숍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옛 이웃 중 한 명이 여전히 그녀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한지수의 어머니가 집에서 뛰쳐나와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분노로 가득 차 가방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벽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연출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절대 아름답지 않았다. 박민준이 그날 밤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지수의 부모님이 연락을 끊었어요. 누군가 그들에게 문서를 보냈대요. 그들이 우리가 이조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보냈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진짜로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다.
수년간 모든 것을 파괴한 여자를 옹호해온 그는 그 파편 속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그게 그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점으로 걸어갔다. 김도윤은 문을 닫으려던 중 나를 발견했다. 또 왔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이제 여기서 일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는 미소로 답했다. 아마도 그래야겠지. 우리는 바닥에 앉아 신선하게 배달된 종이책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연스럽게 도와주었다.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몇 분 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얘 계속 여기 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비난의 기색은 없었다. 단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그의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말 진심으로. 그때야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이곳의 분위기가 좋아요. 나는 결국 말했다. 모든 것이 그냥 진짜 같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했다. 네, 그는 말했다. 나도 그래. 그 후 우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일했다. 가벼운 대화도 강요된 수다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무언가. 연결고리. 드디어 형성되기 시작한 실타래.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유령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눈에 띄는 존재였다. 인정받은 존재. 자신의 부엌에서 보이지 않게 서 있던, 잊혀지고 무시당하던 그 여성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다. 더 강한 사람.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사람. 나는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단 한 번의 날카로운 타격처럼 느껴졌다고 생각했다. 자동차 사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단 한순간의 충격.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잘 안다. 그게 보통 일어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걸.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는 천둥처럼 치지 않는다. 때로는 천천히, 꾸준히 스며든다. 천장 틈새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처럼 한 방울씩, 직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박민준. 그는 마침내 그 잔해 속에 서 있었다. 이미 소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집이 공식적으로 매물로 나왔다는 것. 한지수의 세심하게 꾸민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가면처럼 벗겨졌고 명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돌릴 곳이 없던 박민주는 항상 해오던 대로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3번의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주저하는 듯한 노크였다. 환영받을지 무시당할지 모르는 노크였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는 지쳐 보였다. 삶이 그를 짜내버린 듯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기억보다 더 마른 모습에 바닥에서 주워 입은 듯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엄마. 그는 건조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갈 수 있나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옆으로 물러섰다. 그는 방 중앙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간에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 잊어버린 듯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가 마침내 물었다. 얘 이러는 거야. 우리에게. 나는 거에 웃을 뻔했다. 우리. 그 말이 몇 년 동안 어떤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 맞은편의 소파에 앉아 차분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박민준. 나는 드디어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의 턱이 경련을 일으켰다. 집을 팔고 있잖아. 내 집을. 거기서 자랐는데 이제 그냥 버리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당신은 아내에게 나를 하녀로 만들게 내버려뒀어. 당신은 그저 서서 웃기만 했어. 미안하다고 한 번도 안 했어.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을 바라보았다.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 그게 문제야. 박민준, 내가 말했다. 너는 내가 아픈 걸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청소하고, 돈을 내고, 그녀가 내 정체성을 깎아내도 미소 짓는 걸. 그는 움찔했다. 한지수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그건 나한테는 새로운 일이 아니야. 그는 마침내 나를 바라보며 눈이 흐려졌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아니, 너가 버린 거야.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너를 그리워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등을 펴고 말했다. 내가 너를 키웠어.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그리고 내가 돈을 내서 산 집에서 나를 모욕당하게 내버려뒀어. 그의 아래 입술이 떨렸다. 그녀가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환상을 쌓았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는 일어나서 방을 오가며 걸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떠나려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 부엌 옆에 서랍으로 가서 최은숙이 나에게 남겨둔 봉투를 꺼냈다. 두 손으로 봉투를 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할 게 있어. 정말로 들어야 해. 그는 걸음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내 출생 기록이야. 읽어봐. 그는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서를 넘길 때마다 눈썹이 찌푸려졌다. 편지, 병원 서류, 최은숙이 그토록 숨겨온 DNA 검사 결과. 페이지가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이 무너져갔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진짜야. 당신은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야. 하지만 내가 내 자식인 것처럼 키웠어. 내가 원하지 않을 때조차 모든 것을 주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면 당신의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고 손에 든 종이가 떨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속삭였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겠지. 수년간 내가 느꼈던 것처럼. 그는 울지 않았다. 정말로.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승리의 순간도, 원한의 순간도 아니었다. 평화의 순간이었다. 진실이 마침내 말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문까지 안내했다. 그는 내게 돌아서며 목소리가 간신히 유지된 채 말했다.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쳤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내가 시도할 의무는 없어. 그 다음 나는 그의 뒤로 문을 닫았다. 부드럽게. 분노로가 아니라 결단의 의미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문을 열어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을 어떻게 할지 새날 동안 고민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차 안에서, 심지어 슈퍼마켓 줄에 서서 오렌지 바구니를 움켜쥐고 속삭였다. 나는 내 엄마야. 실수였어. 내가 살아온 삶은 내게 맞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맞지 않았다. 그런 진실을 누군가의 삶에 던져놓고 그 사람이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도 시도해야 했어요. 김도윤은 항상처럼 서점에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바닥에 금빛을 뿌리며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곳은 신성한 곳 같았어요. 진실이 거기서 살아 숨쉴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희귀한 시집 몇 권이 들어왔어요. 목구멍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삼켰다. 사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말하러 왔어요. 그는 내 톤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나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는 나를 좁은 복도를 지나 가게 뒤쪽에 숨겨진 작은 휴게실로 안내했다. 낡은 테이블, 카운터 위에 놓인 주전자, 낡은 소파에 맞지 않는 쿠션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같았다. 우리는 앉았다. 여기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문을 열며 무릎 위에 손을 비틀었다. 알고 있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책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지? 나는 지친 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최은숙의 편지,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건 뭐야? 그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것을 바꿀 거야.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30년 전,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신생아 2명이 바뀐 거야.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아들이,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어. 그는 매우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기는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단지 말을 흡수하는 듯했다. 저는 그를 키웠어요. 내가 계속 말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를 사랑한 방식으로는요. 그의 눈은 내 눈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조각조각 맞추려는 듯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는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자 최은숙의 편지, 병원 기록, 증거가 펼쳐졌다. 그는 침묵 속에서 읽었다. 매 순간이 숨을 참은 듯 길게 이어졌다. 읽기를 마치자 그는 즉시 나를 보지 않았다. 종이들을 다시 내려놓으며 손가락을 모서리에 올려놓은 채 마치 단단한 것을 잡으려는 듯했다. 이건 너무 많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이서연이에요? 네, 그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아직은. 느끼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온 건 아무것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알아주길 원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지금이에요? 혼자서 계속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보여져야 하니까요. 그는 뒤로 기대며 코로 숨을 내쉬었다. 부모님이 계세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 그들을 사랑해요. 결코 당신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 있었고, 공기는 책과 페퍼민트 차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 기쁨도, 결말도 아닌 그저 무거운 것을 마침내 내려놓은 해방감이었다. 한참 후, 그는 일어나 낡은 타일 위를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고백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게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많아요. 그는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당신은 말했어요. 말하지 않는 방법을 몰랐어. 그는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정착되는 듯했다. 조심스럽지만 진짜였다.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될까? 그가 물었다. 이걸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해. 더 바랄 게 없어. 그는 작은, 불확실한 미소를 지었다. 차나 마시며 머물고 싶니? 나는 조금 더 안정된 미소로 답했다. 좋아. 그날 오후, 우리는 문서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날씨에 대해. 그가 풍경을 싫어하지만
비소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과거는 우리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방해받지 않고 여전히 생생했지만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관계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아마도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 돌아올 때쯤 잎사귀만 변한 게 아니었다.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다. 원하는 가격을 모두 받았고 상상보다 더 많았다. 박민준과 한지수는 30일 안에 이사해야 했다. 유예 기간도 재협상도 없었다. 그것은 원한 때문이 아니었다.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 집은 내 감옥이 되었고 나는 마침내 열쇠를 찾았다. 그들이 완벽하게 꾸며진 삶을 상자 하나씩 해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대 세트가 해체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공연은 끝났다. 불빛은 꺼졌다. 이사 트럭이 도착한 날, 나는 차를 몰고 지나갔다. 멈추지 않았다. 단지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다. 한지수는 이사꾼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선글라스로 남은 자존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앞마당을 오가며 전화기를 귀에 대고 불안하게 작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을까? 그가 내가 이 일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화려한 불꽃도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파열도 없었습니다. 지역 뉴스에 스캔들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한 붕괴뿐이었습니다. 한지수의 부모는 재정적 지원을 끊었다. 그녀의 사업은 모든 대형 스폰서를 잃었다. 한때 완벽했던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대상이 되었다. 한때 내 부엌에서 나를 비웃던 그 여자는 이제 럭셔리 스킨케어나 매일 마시는 매치아를 사지 못하게 되었다. 박민주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학위도 경력도 인맥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낡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코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 삶은 조용히, 차분히 다른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것으로, 김도윤과 저는 계속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 없이, 자연스럽게, 커피, 책에 대한 이야기, 기사 교환, 삶에 대한 작은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제 글쓰기에 대해 물었고, 저는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읽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쓰세요. 그런 이야기들은 중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가 그렇게 부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다.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피나 유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어느 오후, 우리는 함께 지역 농산물 시장을 거닐었어요. 그는 사과 버터가 든 병을 집어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내 엄마가 매년 가을마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가 내 엄마라고 말하는 방식. 그건 아프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솔직했고, 옳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너무 늦게야 저를 본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혼자 앉아 박민준이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닥에서 자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한지수가 여전히 실크로브를 입는지 그들이 지금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에 무시했던 모든 균열을 보는지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그런 슬픔은 그림자 같아요. 서서히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부심이 자라나요. 특히 자신을 그들의 스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될 때요. 집이 팔리기 전에 옛 동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어봤어요.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슬퍼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박민준이 다녔던 학교를 지나갔고 그와 함께 그네를 밀어주던 공원을 지나갔고 그의 좋아하는 시리얼을 사기 위해 쿠폰을 자르던 슈퍼마켓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누군에게 제 일부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박민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 한 줄, 만나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몇 주는 우리가 한 번도 소리치며 싸운 적 없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죄책감이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도시 변두리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벗겨진 벤치와 마른 잎으로 덮인 연못을 둘러싼 길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있었다. 기억도, 유령도 없는 곳.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 팔꿈치를 개고 손가락을 얽은 채로.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가 과거에 알던 소년처럼 보였다. 긴장된, 방황하는. 나는 그 옆에 앉아 우리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있었다. 그냥 이해하고 싶었어. 나는 가방에서 마닐라 봉투를 다시 꺼냈다. 최은숙의 편지,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물이 들어있는 같은 봉투. 그리고 말없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열지 않았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이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직접 검사를 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같은 결과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어. 만약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뭐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는 내 아이였어.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대로 너를 대했어. 그는 움찔했다.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빠르게 말했다.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은 흐릿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내가 마침내 당신을 위해 변명했던 그 버전의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침묵이 우리를 감싸며 두껍고 의미심장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한지수를 보호하고 그녀 곁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녀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녀에게 펜을 건네주고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쓰게 내버려뒀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 차가운 11월의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결코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던 두 사람이 남은 것을 풀어내고 있었다. 그때 그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그가 너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도윤, 그가 설명했다. 내 아들. 내 숨이 멈췄다. 그는 친절해. 내가 말했다. 온화해.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중 일부는 너에게서 왔나 봐. 우리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기쁨은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진실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내 삶에 고통을 준다면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내게 작은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저 작은 구석이라도. 그는 말을 마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 말라버린 연못을 바라보았다. 잎사귀들이 재처럼 흩어져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바랐던 것보다 더 많아요.
내가 떠나려고 돌아서며 그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잠시 동안 그것은 결별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그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고쳐질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단지 자유로워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랬다. 진심으로, 마침내 그랬다. 과거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크고 너무 의식적이라고 생각했다. 퍼레이드나 시위 연설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나 같은 여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아침, 김도윤의 서점에서 잠금 장치를 돌릴 때 나는 그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는 전날 밤에 전화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그 아래의 무게와 의도가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뒤쪽에 서서 아치형 문 위에 걸린 새로운 나무 간판 아래에 서 있었어요. 그 간판에는 다음 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작은 구리 열쇠를 건넸어요. 단순하고 광택이 나며 손바닥에 따뜻했어요. 새로운 공간을 열려고 해요. 그가 말했다. 편안한 독서 공간, 차 코너, 커뮤니티 대화의 공간. 단순히 가게가 아닌 더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나는 손에 든 열쇠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열어달라고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졌으면 해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당신을 풍경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쳤어요. 나는 당신을 봐요.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했어요.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이러지 않아도 돼요. 알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요. 나는 앞으로 걸어가서 표지판 아래의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열쇠는 부드럽게 돌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선반에는 낡은 종이책과 고전들이 놓여 있었다. 중앙에 카페트, 부드러운 의자, 차 세트가 놓인 작은 테이블. 꿈에서 본 기억처럼 느껴졌다. 나는 돌아서며 무너졌다. 김도윤, 그는 미소 지었다. 내 거야.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러도 돼. 방 중앙으로 걸어가서 서서 모든 것을 숨쉬며 흡수했다. 새 나무와 신선한 종이의 향기, 그리고 더 깊은 것, 가능성. 그날 밤, 나는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한 페이지가 빈 채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썼다. 나는 사라질 때까지 모든 것을 준 여자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은 여자가 되었다. 분노로도, 불로도 아니었다. 하지만 침묵으로, 진실로, 그리고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힘으로. 다음 날, 기부를 최종 확정했다. 집 판매 수익의 일부는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다.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간과된 여성들. 나 같은 여성들. 그들이 감사 전화를 걸어왔다. 감사는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책방에 들어가 더 넥스트 챕터에 발을 디딜 때마다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기 때문이다. 박민준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한지수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이서연, 여성, 생존자, 자신의 결말을 쓴 작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열쇠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열쇠가 내 자신의 문을 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